러시아 대선도 시작했고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줘야 합니다. 먼저 오늘 신문에서 다룬 헤드라인만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했네요. 푸틴 5기, 스탈린 29년 넘어선다. 경향신문, 푸틴 노선 정해진 러시아 대선 시작.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비슷합니다. 러시아 대선 시작, 푸틴 5선, 30년 집권 확실시, 짜르 대관식. 요걸 또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둘 다 차르 대관식을 딱 콧다운표로 해서 인용을 했네요. 요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요. 오늘부터 이제 17일까지 사흘간 대선이 진행됩니다. 제8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제 뽑히면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 6년간 대통령 재임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선은 푸틴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수월하게 당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국제사회는 당선 여부가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크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크게 이긴다면 향후 푸틴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등등의 파장을 더 집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하는 데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에 한국인이 최초로 있었죠.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간첩 혐의로 러시아 현지 당국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국내 최고 러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인 박종수 박사님 모시고 이 대선과 또 아까 러시아 간첩 혐의 체포 한국인 소식까지 러시아 이슈를 완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종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간단 소개만 드리면 지금 자막으로 나갈 텐데, 박종수 교수님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경제학 석사 박사 하셨고,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셨는데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그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로 또 지내셨고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수 박사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박사님, 네. 제가 단언했습니다. 푸틴이 당선될 거다. 요거는 뭐 제가 틀린 말 아니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뭐 외신 영상을 보니까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왜 3일 동안이나 대선이 진행되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인가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예.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시간대로 11시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시 체제거든요. 전시 체제에서 치러진 대선인데, 네. 전시 체제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재작년에 병합을 했죠. 네. 사실은 그 병합 지역도 투표가 진행이 되거든요. 점령지도. 그렇죠. 예. 그건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 89개 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선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직접 다중이 모이는 이런 그 투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공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그 선관위원이 무장 군인을 데리고 가까워 방문하면서 투표를 받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잠깐 짧게 보고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현지 시간 15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 모스크바와 먼 지역에선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함은 투명하고 기표소는 아예 없습니다. 아파트 앞 공터에서 차 보니 뒤에서 투표가 치러집니다. 선거관리원 앞에서 투표하고 용지는 접지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박사님, 저는 저걸 보면 좀 웃겼던 게 네. 투명한 투표함이고요. 그냥 사실상 다 칸막이도 없는 뭐 아까 자동차 이른바 본네트 위에서 막 기표하고 그 선관위원들 이렇게 살짝 고개만 돌리면 누구 찍는지 볼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현재 푸틴을 지지하는 게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투표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다고 해서 푸틴의 대적 달 만한 후보가 있으면 모르는데, 네. 나머지 3명은
그렇게 존재감이 높지가 않거든요. 출마하긴 했지만 들러리 뭐, 수준. 뭐 들러리는 아니겠죠. 본인들한테 들러리라면 죄송합니다. 매우 그분들께 섭섭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항마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존재감이 높지는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푸틴이 될 거다. 이런 그 의식이 이제 이미 팽배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해도 그냥 공공연하게 찍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이 대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상사가 날 거를 우려를 하는 거죠. 예.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워낙 테러가 잦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점도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저렇게 형식적으로 좀 그렇죠. 간이 네. 기표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예 대선을 치르지를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나마 러시아는 대선을 치른 것만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과는 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푸틴은 지금 득표율을 높이는데 예.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한선이 80%.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번엔 80% 넘겠다라는 게 그 푸틴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은 확실한 건 알겠는데 득표율까지 좀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푸틴 왜 그런 건가요? 그러한 그 배경을 저는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죠. 예. 대내적인 요인은 푸틴의 전공이 법학이거든요. 법학. 철저하게 법의 원칙에서 한다. 그래서 일종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을 지지하는 거는 예. 찬성한다는 그런 그 암묵적인 동의고 예. 또 하나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지방 관료들의 또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하.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게 이제 대내적인 요인이고 네.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서방에서는 항시 러시아를 뭐 부정투표니 뭐 이런 시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유럽의 선거 참관인들, 외국 참관인들이 반드시 배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시 중이기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외국의 서방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설령 나라 밖에서 외국에서 뭐 너네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한들 80% 넘는 엄청난 지지로 당선이 되면 그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자유롭죠. 예. 서방 언론이나 국제 무대에서요. 네. 아까 지금 선거 전에 실시한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만 80% 이상의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인데 이제 5연임이죠. 이제 당선이 되면 그리고 5선. 네 그리고 5선이고 연임 아니 중간에 이제 명목상 총리로 2인자로 명목상은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총리까지도 이제 1인자였다고 이제 계속 본다면 30년 통치를 예. 2000년에 처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30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한 거 했던 역사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이래 되는 거야? 저 국민들은 왜 저게 된다고 생각해? 라고 갸우뚱하기도 한데 러시아 국민들은 뭐 차르 집권식이라는 뭐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푸틴이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80%라는 수치가 정말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네. 러시아에 있으면서 3선 도전할 때 한번 주민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취재를 하셨군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과연 한 7, 80%가 동의를 하더라고요. 아.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 푸틴보다도 잘한 지도자가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아하. 다음에 더 못하면 어떨 거냐. 그리고 메리켈은 거의 뭐 30년 했는데 왜 메리켈은 장기 집권이라고 비난을 안 하고 왜 우리 푸틴을 그러느냐. 아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푸틴의 그 육체적 건강이나 네. 어떤 지적 능력이나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런 걸 조망해 볼 때 아마 나이가 지금 72세지만 어떤 세계 지도자보다도 통치 능력에서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하. 장기 집권이라는 거 외에는 그리고 또 설령 연임을 해서 3기
지금 2번 연임하면 앞으로 83세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83세까지 한다 해도 지금 바이든 바이든하고 대통령 보면 봐라.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하. 러시아 남성들의 건강이 문제됐다는 게 보드카를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근데 푸틴은 술을 안 마셔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도 선수잖아요. 맞아요. 매일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건강이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뭐 100살까지 해도 어떤 지도자봐도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죠. 다만 이제 장기 집권이라는 이게 이제 네. 서방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 그 보는 시각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다르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뭐 가끔씩 이제 뭐 우리 외신으로 보이지만 우통 벗고 막 예. 말 타거나 아니면 뭐 예. 그 종교 의식이지만 뭐 냉수에 들어가거나 올해 또 그 얼음 깨고 예. 냉수에 들어갔잖아요. 그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죠.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런 게 곧 국민들에게는 오 아직 짱짱하구나 그렇죠. 약간 그런 의식을 예. 넣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면일 수 그리고 올해 있겠군요. 국정연설에서도 2시간 30분을 서서 그러게요. 연설을 하잖아요. 아하. 그거는 이제 건강을 증명해주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롱맨 푸틴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나발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렉세이 네. 나발리 얼마 전에 이제 2월 16일이죠. 저 멀리 추운 그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고 야말 레네츠키라고 체북단이죠.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전날까지도 뭐 건강하고 농담도 판사에게 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좀 의구심 속에 어쨌든 사망을 했고 시신 뭐 어딨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가족들에게 인계가 돼서 장례식도 경찰의 삼엄한 통제하에서 이루어졌고 나발리 사망 이후에 나발리 사망이 있으면 저는 약간 국민들이 부글부글 일부지만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고 뭔가 대선에 영향을 줄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잠잠하거든요. 저는 네. 이제 우리 서방에서는 나발리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네. 나발리가 귀국해서 체포돼서 수감이 될 그 당시에 이미 네. 나발리는 끝났다고 봐요. 아하. 더군다나 그 현재 그 있었던 그 감옥이 네. 완전히 오지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 오히려 저는 왜 하필 이럴 때 나발리가 죽었을까? 오히려 이게 지금 푸틴 대통령한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 말을 조금 더 나가면 푸틴이 죽인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더 러시아 컸었으니까.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뭐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나발리는 끝났는데 그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데 잠잠한 이유. 나발리의 사망을 보고 일부 장례식장 주변에서도 약간 뭐 집회도 있었고 하는 걸로 저도 외신 통해서 확인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대선에 반 푸틴의 어떤 그런 무브먼트로 작용하지 않고 잠잠한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일단 반 푸틴 세력 자체가 절대적인 수가 적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 구조이기 때문인가요? 우선 우리가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네. 지금 러시아는 네.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블랙홀이잖아요. 네.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죠. 어떤 그 국내 이 반정부적인 입장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라 밖에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적이 있는데 그 적도 단순히 우크라이나하고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나토 서방하고의 사활을 건 운명적인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뭐 그런 그 국내 문제, 반정부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뭐 아주 누가 내놓던 독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게 보인다면 네. 그것도 아니고 보면 상당히 국민의 의견들을 많이 경청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반정부의 입장을 선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아하.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나발리 사망 이후에 푸틴 대항마, 그러니까 나발리 정도의 어떤 국제적 존재감은 아직 없겠지만 뭐 대항마라고 할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나마 나발리의 부인이 계속해서 어떤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그것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우리 서방에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 러시아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나발리 부부가 예일 대학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예.
그 CIA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거가 러시아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또 상당수는 일종의 그 CIA에 연결된 그 미국의 어떤 그 뒤에 조종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간첩 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반대를 하거나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 CIA에 뭐 연계돼 있다 뭐 더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뿌락치다 이런 소리 도니까 나발레 부인이 무슨 메시지를 내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그렇죠. 국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대선 승리는 이제 명확하고 그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푸틴이 국제사회든 러시아 국내적으로든 어떻게 이제 행동을 이어갈지도 궁금한데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면 일단 국내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 넓은 뭐 각 주의 어떤 연대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서방 세력과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제 푸틴의 그 취임 일성 2000년 이제 제1기 네. 취임이죠. 일성이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부국 강병을 외친 거죠. 그게 상수입니다. 현재까지도 푸틴 집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예.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큰 상처가 됐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푸틴이 상당히 이 국민들의 그런 자존감을 지금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부국 강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북한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면 하고 또 서방하고 전쟁이 필요하다면 하고 네. 또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면 종식시키고 모든 기준은 바로 그 푸틴의 그 대정책의 기조, 통치의 기본 그 슬로건 네. 거기에 이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 중이면서도 오히려 경제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서 0. 몇 % 되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뭐 작년에 3.5%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는 게 오히려 러시아한테는 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방하고 관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든 정성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럼 전쟁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른바 휴전 제안도 간혹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아니 왜냐면 뭐 물론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국면이 자기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에 예. 모든 그런 그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음으로 양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그 자원들이 많거든요. 이게 하나가 중단됐을 때 오는 그 피해는 그대로 다 경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전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종식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한 그 크림 반도까지 해서 한 20%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80%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그 자원만 해도 무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경 6천조 원에 해당되는 자원이 묻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다 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러시아가 이미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자고 하는데 푸틴은 우리는 휴전할 준비가 돼 있고 종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돼 있다. 왜 안 돼 있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예 법령으로 휴전을 안 하겠다. 러시아하고 협상을 안 했다고 그걸 명문화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부터 빨리 풀어라. 그래야지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죠. 네. 아무튼 저는 이게 외신으로 보면
뭐 어린 아이들 막 다치고 이런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정치 역학 관계 다 떠나서 그냥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빨리 좀 전쟁이 좀 끝나면 좋겠다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게 어린 아이들, 예. 부녀들, 힘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네.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공사도 지내시고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지내신 박종수 박사님과 러시아 총정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을 푸틴이 언제 방문할 거냐? 빠르면 뭐 대선 이제 직후인 뭐 5월쯤 이제 취임 즈음해서 뭐 평양 바로 방문할 것 같다. 지금 워낙 뭐 평양과 관계도 좋고 뭐 뉴스에 의하면 푸틴이 자기 전용차 뭐 똑같은 모델 선물해줬다 김정은한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북한과의 관계는 당연히 더 밀월 관계라고 할까, 뭐 허니문 뭐 엄청 더 밀착할 것 같은데 평양 방문 시기는 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미사일 뭐 주고받고 이런 거 떠나서 어떤 식으로도 협력이 좀 강화될까요? 북한과 러시아. 우선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기가 언제냐? 이미 이제 합의는 했으니까 방문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는 갈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임하고도 바로 가나 아니면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 갔던 방북 24주년을 기념해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러시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그 무기 탄약 공여나 네. 여러 가지 뭐 병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죠. 네. 그래서 푸틴의 방북 시기는 그런 그 러시아의 지금 전황이 자국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할 거라고 봅니다. 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금년 내에는 갈 걸로 보는데 그냥 뭐 이변이 없으면 아마 7월 달 24주년. 방문 24주년 기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네.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고. 그런데 뭐 그 전에 재래식 무기가 많이 떨어져서 북한에 도움이 필요하면 뭐 당겨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전황에 따라서 북한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전황을 볼 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너북 관계를 얘기하는데 너북 관계가 갑자기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시아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뭐 가까워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아서 내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인 생각이고 네. 이미 러시아하고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네. 소위 말한 찰떡 공조를 했던 거죠. 이거를 우리가 관가를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뭐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은 더 러시아에 밀착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왔고 그리고 좀 더 이전에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4월 달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달려갔잖아요. 네. 그때 이미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긴밀한 동맹 관계로 이미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크렘린 대변인이 그 방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방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예.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동일하게 생각한다. 혈맹이네요, 완전.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그걸 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2000년 푸틴이 취임하기 직전인 2월 달에 소련의 그 동맹 조약을 갱신을 하거든요. 네. 신조약을 맺는데 그때 조약을 맺을 때 갱신을 할 때 조항이 옛날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었는데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긴급히 접촉한다. 이런 정도로만 톤 다운했죠. 네. 접촉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네.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외교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쪽 양측의 그 판단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너북 관계는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다만 남한을 의식해서 균형 외교를 철저하게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균형 외교가
깨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차이는 그겁니다. 균형 외교가 깨졌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강한 톤도 아니고 지금 현상이 딱 그렇다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판단하시는 겁니까? 북한, 그렇죠. 러시아가 남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남북을 네. 바라봤을 때 균형은 당연히 북쪽에 많이 쏠려 있고 그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최근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전쟁 초기 오는 그 전부터. 그걸 명시화했던 게 지금 그 작년에 네. 3월 달에 러시아 대정책 개념이라는 외교 문서를 다시 채택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전시 외교 정책인데 그동안의 외교 문서에서는 러시아가 남북한의 균형 외교를 한다라는 그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오래된 우방으로서 한국은 경제 이런 파트너로서 새로운 이웃으로서의 그런 그 동등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예. 아직까지는 러시아 대문서에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했지 그 친북적으로 기울였다는 이런 거는 명시를 안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대래 저지에 동참하지 방산물자 지원하지 수시로 또 러시아를 비난하지 하니까 이제 북한으로 기우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뭐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서방의 입장을 똑같이 취하고 하니까 그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그렇죠.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반사적이죠 이게. 네 균형 외교는 당연히 좀 일찌감치 깨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깨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측면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신임 주로 한국 대사가 신임장을 푸틴 대통령한테 제정을 할 때 우리는 한국하고 항시 다시 관계를 복원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건 한국한테 달려 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대러 제재 수출 통제 품목을 또 배로 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죠. 깜짝 놀랄 만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우리 교민이 체포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부분 제 대본을 보셨나요?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 미리 지금- 대본 주셨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습니다. 스무드하게 아주 흐름을 잘 이끌어 제가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한국인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된 그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균형은 깨졌고,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러시아는 당연히 북한의 어떤 입장에서 같이 좀 뭔가 정책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뭐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된 노동자들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 당국은 이런 거 좀 강화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조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 좀 약간 손 놓고 있었다라고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지원했던 그 선교사를 체포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인질 외교라고 보셔야 됩니까? 보는 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아까 말씀 깜짝 놀랄 만한 보복 조치 말씀도 하셨고 예. 거 봐라 우리 너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겁니까? 그 1996년 10월 달에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최대근 영사 피사 사건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네. 공식적인 그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 러시아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남북한이 대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 사람, 남한은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위해를 강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한다는 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한러 관계가 경색이 되자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을 한국 선교사가 포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 우리 한국의 교민이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북한인을 돕기 위한 인도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방법인데 네. 북측에서 보면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그 백선교사가 북한인을 돕는 일에 인도적으로 해왔지만 네. 러시아나 북한에서 볼 때는 그걸 그대로 인정을 안 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을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가 백성 교사를 체포해서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방금 북한이 이제 이의 제기를 러시아에 했을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더 나아가서 혹시 북한이 좀 강하게 요구했거나 사주를 했거나 러시아 당국에 아니 지금 우리 벌목공들 이 남한 사람이 거의 이렇게 막 포섭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왜 러시아 너네 손 놓고 있습니까? 라고 요청해서 좀 이렇게 세게 체포까지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주까지? 그럴 개연성이 있는 이유가 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류 중에 하나가 노동력 송출이거든요. 북한 노동력. 예.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력만큼 우수하고 값싸고 하는 그런 노동력이 없어요. 네. 이게 다다익선이에요. 북한은 북한대로 외화벌이의 가장 좋은 호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내려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북한의 노동력을 러시아 특히 연해주 가까운 연해주에 많이 보낼 건데 예. 한국 교민이 이런 식으로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그런 그 명분하에 접근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서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러시아하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하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강하게 요구했을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보통은 이제 예전에 뭐 목사 이런 분들도 추방 형식으로 이제 러시아에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 구금을 이제 뭐 최대 6월 10일까지 지금 법원이 늘려놨다고 하고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 선교사분은 어쨌든 우리 외교 당국과 러시아 당국이 지금 접촉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좀 뭐 추방 형식으로든 뭐든 좀 구금 6월까지 안 하고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 겁니까? 저는 좀 실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러시아는 전시 중이잖아요. 네. 전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하고는 사실상 적성국 같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 해서 지지함으로 인해서 네.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지만 실은 적성국인 거죠. 예. 이런 그 분위기 그리고 또 한러 관계가 최악인데다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도 또 최악이잖아요. 네. 이런 게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 그 교민들 현재 나가 있는 교민들한테 매우 어려운 그런 여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 보니까 백시 사건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놀랄만한 한국 놀라지 마라 비대칭적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단순히 이 백성교사 한 분의 개인 어떤 그 행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체포되자마자 그때 백성교사 외에도 백성교사 부인도 동시에 예. 체포됐고 또 우리 교민도 한두 명이 더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다 풀려났잖아요. 그때 빨리 우리가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서 신병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귀국을 시켰어야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어났으면 블라디보스토크 해결했으면 가장 좋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모스크바로 이송했는데 모스크바는 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더 윗선에서 협상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국가 차원으로 네. 비화가 됐고 그리고 또 2개월 동안에 그러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 이면 합의를 했거나 서로 내부적으로 양국 관계가 조율을 했다면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러시아가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는 더 이상 우리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걸 네.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3월 아주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이 관영 매체가 보도한 것은 사실상 러시아 당국이 이제는 뭐 물밑 협상이고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몰랐지만 아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처음에 이제 검거가 돼서 체포가 됐을 때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비공식적으로 좀 풀어 달라 이렇게 좀 약간 물밑 협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모스크바로 넘어오고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것이군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적성국 수준의 관계가 됐다는 게 좀 뼈 아픈 것 같고
그다음에 비대칭적 보복의 일환으로 지금 백씨 선교사가 체포된 것으로 봐야 예. 된다.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 뭐 적성국 수준의 관계로 러시아와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교역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한러 관계가 어떻게 좀 갈등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현안이 이 백성사의 그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예. 지금 현재 구금되어 있는 그 구치소는 악명 높은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양국 간의 그 갈등 관계를 빨리 봉합을 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이 정도까지 볼륨을 높일 거는 1990년에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단절이 될 상황으로 가면 그거는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러시아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빨리 봉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이라는 그 위치가 우선 그 해륙국이잖아요. 육지와 바다를 인접한 해륙국. 네. 저는 반도국이란 말이 별로 바람직지 않대서 해륙국이다. 해륙국. 예. 예. 그리고 이제 분단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통상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지전략적인 여건이나 지경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당연히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하고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돼요. 네.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나라들 아니에요. 이왕이면 북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고 네. 평화가 바로 경제 성장이고 평화가 바로 국민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출발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는 이 백선교사 체포가 뭔가 또 얼음을 깰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협상 또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그렇죠. 하고요. 예. 항시 위기는 기회라 그러잖아요. 예. 오히려 그동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 2년 동안에 한러 양국 관계가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예. 이거를 터트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음. 이런 그 기회로도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고도의 외교력이라고 네. 이제 봅니다. 그 외교력을 상상컨대 러시아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전격적으로 풀어주고 우리도 뭐 고맙다 이렇게 화답하고 하면서 뭔가 해빙이 되는 것도 참 좋을 그림이겠다라는 생각, 그냥 상상으로도 해보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경제학 박사 그리고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공사 지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박종수 박사님과 함께 지금 러시아 대선부터 우리 한국인 체포 사안까지 총 정리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보시고 그냥 외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도 우리 경제야,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이제 포털 사이트 올라가면 두고도 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박종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